자, 기본이론 과정 2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를 보세요. 자, 212페이지 보시면 5장 부동산 정책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정책론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책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 집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정책론 이 파트에서는 적게는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 4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실 이번 시험도 4문제에서 5문제 이렇게 출제되리라 예상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문서 많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은 시간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1절부터 4절까지 4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 정책에 대해서, 3절은 주택 정책, 4절은 조세 정책 이렇게 해서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1절부터 3절 2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화 이론 과정에서는 4절까지 포함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먼저 1절입니다. 자, 1절은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인간들은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자, 그럼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투기 이처럼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지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는 어때? 안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참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관계 악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관계 악화다. 그럼 관계가 이처럼 안 좋아지면 뭔가 어때? 문제가 발생했다 할 수 있죠. 뭘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때? 좋게 만들어주자.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관계 개선을 시키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도 공적인 노력을 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정부의 공적인 노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이제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을 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할 수 있겠지요. 즉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공적인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가 있겠지요. 참 공적인 부동산 활동이기 때문에 공익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어때? 사익도 존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렇던 부동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표로 우리가 토지 문제도 들어볼 수 있겠고, 다음은 주택 문제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국토 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 뭐 거래질서 문란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들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대표적으로 토지 문제, 주택 문제로 구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 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부동산 정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토지 정책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주택 정책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 조세 정책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재에서 이 2절에서는 이것은 토지 정책, 3절은 주택 정책, 4절은 어때? 조세 정책을 구체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종 정책들은 어떤 이제 다양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법령 여기에는 어때? 법률, 뭐 시행령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다양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어때? 해결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어때?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다면 정책 한 방에 어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일 것인가? 바로 부동산 문제의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참 부동산 문제의 여러 특징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를 어때?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는 부동산 문제의 특징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화 성향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악화 이게 뭡니까?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빠진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특징을 우리가 악화 성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중단시켰어요. 그럼 주택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때 발생된 주택 문제 어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악화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가역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비가역성은 한번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어렵다. 이 같은 특징을 우리가 비가역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B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걸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 특징을 뭐라 합니까? 비가역성이란다. 우리 시험은 아주 오래전이지만 이걸 말 바꿔서 가역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가역성입니까? 비가역성입니까? 비가역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징을 우리가 비가역성이란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악화 성향과 비가역성도 밀접한 관련 지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진다. 이게 악화 성향이죠. 안 좋아지니까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비가역성이다. 그래서 악화 성향, 비가역성 밀접한 관련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제 비가역성의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 이 지표면에 토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표면에 이 같은 토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이 지표면 토층 딱 어때? 10cm입니다. 10cm 이걸 파괴시켰어요. 환경오염시켰다는 이야기야. 이걸 원상태로 되돌리는데 얼마나 걸리신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 보고서에 100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원상 되돌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비가역성을 설명하는 사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지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 지가가 폭등을 하면 다시 원상 돌아옵니까? 폭등한 채로 유지되는 겁니까? 참 폭등한 채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죠. 바로 비가역성을 설명한 사례다라는 겁니다. 다음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잘못 신축했네요. 그럼 이때 건물 헐어버리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은 경제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이도 비가역성을 설명하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보세요. 토지의 수요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왜? 부증성이나 특성으로 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참 토지의 수요는 증가한데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튼 토지 부족 문제는 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게 지속성을 설명하는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부동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복합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참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수단이 어때? 다양하다는 이야기. 참 해결수단에 다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 부동산 문제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악화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수단의 다양성이다. 이 같은 부동산 문제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이 됐어요.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징을 뭐라 했습니까? 비가역성이다. 그래서 B자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를 보세요. 자, 1번 챕터 부동산 문제다 소개되어 있죠. 양고를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을 인하여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이처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재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라는 뜻이에요. 1. 어때? 부동산 문제란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고를 2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을 부동산 정책이다 이야기 드렸죠. 이처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쉬운 일만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동산 문제는 악화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선의 다양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평화로 1번 첫 번째로 보세요. 자,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시간 흐름에 따라 악화되기 쉽다. 점점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지요. 자, 이를 바로잡는 일이 점점 어려운 현상을 뭐랍니까? 악화 성향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인 예로 동그라미 1번을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주택 공급을 준다면 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는 악화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편가로 2번 봅시다. 자, 부동산 문제가 한번 악화되면 완전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징을 어때? 비가역성이다. B자만 조심하자 그랬죠. 비가역성이란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동 1번. 자, 지표의 토층을 파괴한 경우 인위적으로 환원하기가 어렵다. 동 2번. 지가가 폭등한 경우 폭등한 지가 순위에 의해서 경제 상태 형성되며 과거의 지가 순위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동 3번. 건물 잘못 신청한 경우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처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비가역성이란다 했습니다. 평으로 3번. 자, 부동산 문제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된 현상을 어때? 지속성 이렇게 표현했죠. 동 1번. 자, 부증성의 특성한 토지 수요 증가는 토지의 수요 공급의 불균 현상을 지속시킨다. 우리가 설명했죠. 토지에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물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토지가 부족하다는 건 뭡니까?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다. 그 이야기죠. 예. 자, 이런 예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으로 4번. 예. 부동산 문제는 양적, 질적 복합성 물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복합성이 되겠습니다. 평으로 5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다양하다. 해결 수단의 다양성이다. 이처럼 악화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 수단의 다양성 이와 같은 부동산 문제만의 몇 가지 특징이기 때문에 결국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보세요. 자, 양으로 3번. 자, 부동산 문제 내용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국토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 거리서 문란 문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그렇지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대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대별 이거 뭡니까? 크게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 문제도 여러 했지만 여기서 때 우리가 토지 문제다, 주택 문제들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15페이지예요. 자, 2번 챕터 부동산 정책이다 소개했는데 개괄적 내용은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양고로 1번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보시면 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을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란다. 그죠?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공적인
부동산 활동이지요. 그래서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어때? 사익도 존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그럼 어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 개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래 2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부의 대표인 부동산 정책은 뭡니까?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등이 있다 이야기 드렸죠. 자, 다음 질문 봅시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령 여기에 근거해서 정책이 어때?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2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16페이지는 세 번째부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소개되죠. 사실 여기서부터가 1절에서 어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나와 있죠. 그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뭘 뜻합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왜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필요성 여기서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시장 개입에 필요성이 있다. 크게 두 측면입니다. 먼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때? 시장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때 경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에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이 용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이건 뭘 뜻하신가? 말 그대로 보세요. 시장이 성공해서 실패했다 그 이야기예요. 실패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으면 어때? 시장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시장이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한다면 시장은 어때?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 시장이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시장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걸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어때?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때? 개입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했을 때 이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사례인데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이다. 어때? 관련해서 시멘트로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시멘트 이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국내 경제를 가정합니다. 국내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하루에 사회적으로 시멘트 어때? 100만 포가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하니까 시멘트를 생산 회사에서 100만 포 생산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하루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이 100만 포죠. 100만 포. 이때 시멘트 생산회사가 100만 포를 생산을 해준다면 결국 수요와 공급이 어때? 일치되는 거죠. 그럼 어때? 이제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루에 사회적으로 100만 포 필요한데 이 시멘트를 생산 회사에서 어때? 50만 포만 생산한다는 이야기예요. 50만 포만 생산. 물론 시멘트를 생산 회사가 어때? 100만 포를
생산만 설비를 어때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폰 생산하겠다. 그럼 이때는 어때? 이제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된다.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걸 보세요. 그럼 100만 폰을 생산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 불구하고 50만 폰만 생산한다면 결국 어때? 설비를 놀리는 셈이 되겠죠. 이는 자원의 최적 배분 달성이 어때? 실패했다 할 수 있겠죠. 결국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는 어때? 자원의 최적 배분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하루에 사회적으로 100만 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시멘트를 생산 회사가 어때? 200만 포 이렇게 생산을 해버린다는 야.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 것이다. 이때는 어때? 과대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대 생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200만 포를 생산합니다. 그럼 사회적으로는 100만 포 필요한데 200만 포 생산하면 시멘트 어때? 남아돌겠죠. 이도 자원의 낭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의 최적 배분 달성이 어때? 실패했다 할 수 있겠지요.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된다. 과소 생산, 과대 생산 이 자체는 자원의 최적 배분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원의 최적 배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될수록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유도하겠다라는 거면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때? 시장에 개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이때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를 보조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공공 임대택을 공급시켜주겠다. 이 것들이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 이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회적 목표는 때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형평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타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또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의 필요성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216페이지에요. 양월 1번. 부동산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정부는 경제적 기능과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즉 시장 기능 달성이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 안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보세요. 시장 기능으로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없다. 그렇지만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어요. 개입한 결과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부가 개입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정부가 정책의 성공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부의 실패란 현상이 나타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그럼 사회적으로 복지 수준이 더 안 좋아진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복지 수준이 더 안 좋아진다 해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정부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선 됩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자,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뭐랍니까? 정부의 실패란다. 정부의 실패는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편고로 1번입니다.
평을 번. 자, 정부는 경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실편성을 수행하여 자원의 최적 비율을 달성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얘기했죠. 시장의 실편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자 한다. 이게 경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2번 봅시다. 자,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는 거죠. 소득 재분배, 주거 복지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사회적 목표는 효율성, 형평성 또는 그 밖에 다른 목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이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간은 여러 가지 주택 정책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능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예를 들었죠.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임대를 보조주겠다.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시켜주겠다. 이 같은 게 다 뭡니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사례가 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능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양고로 2번입니다. 자, 이처럼 정부가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개입을 한다 할 수 있겠죠. 그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처럼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직접적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 개입 방법이 있다. 다음 세 번째,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것도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우리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또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 직접적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여기에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토지 정책에서는 토지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때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직접 개입하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 공적 주체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수요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적체가 때에 따라서는 공급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수요자나 공급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바로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다라는 건데 흔히 우리가 이제 LH공사다 많이 이야기하죠. 랜드하우스에서 토지주택공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이때 공사는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공적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공급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택지를 공급시킨다면 이때는 먼저 이 공사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 합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공공분양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어디 합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적체가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들이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간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간접적 개입 방법에서는 이제 시장의 고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부동산 관련한 조세라든지 금융 이를 통해서 경제 동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시장의 기능을 보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게 바로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뭐 금융 관련된 부분들은 다 어디 합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뭐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다음은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이것도 다 간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자, 이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지요. 어디에 합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각종 금융 지원이다라는 겁니다. 각종 금융 지원이다라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웠지만 LTV라는 게 있어요. LTV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서 심사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DTI라는 게 있어요. 이들도 이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죠. 이때 심사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 LTV나 DTI는 모두 어때?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TV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출 많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어때?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을 어때? 적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하튼 LTV나 DTI 비율을 어때? 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정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결국 뭐와 관련됩니까? 금융과 관련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간접적 개입 방법이 되겠지요. 다음은 이제 개발 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일도 어디 합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와 관련된 건 모두 어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보내셨는데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어때? 직접적 개입 방법이 되는 것이고, 다음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개입하는 건 간접적 개입 방법이 된다. 잘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7페이지예요. 양고래 2번 첫 번째로 봅시다. 정부가 부동산 개입 방법은 크게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를 학자에 따라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는 토지 정책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평가를 1번 보세요. 평가 1번 첫 번째 줄 직접적 개입 방법이란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여 이처럼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그랬지요. 자,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택지 공급이나 공공 임대택의 건설 공급, 공공 분양택의 건설 공급 모두가 어디 합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왜? 공사는 공기업이라 그랬죠? 공적체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가로 2번 봅시다. 자, 간접적 개입 방법이란 부동산 시장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부동산 관련 조세나 금융 지원 여기에 있죠. 조세,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 동기를 조성하거나 시장 기능을 조장하는 방법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보세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LTV, DTI 확대 및 축소 등은 자, 우리 다 설명했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는 조세와 관련된 부분이죠. 다음 LTV, DTI 비율의 확대나 축소 이들은 어때?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간접적 개입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개입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 현상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시장에 실패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데 자, 먼저 자,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불완전성 이걸 들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불완전성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때? 독점 기업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어때? 과점 기업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독점, 과점 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시장이 완화되면 독점이나 과점은 존재치가 않습니다. 왜? 시장이 완화되면 기업들이 어때?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스럽기 때문에 독점, 과점은 존재치 않는다. 그럼 독점, 과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죠. 그래서 독점, 과점의 기업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독점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 경영에 갔을 때 딱 하나만 있다는 이게 독점이지요. 과점은 아주 소수입니다. 두세 개 있다 이야기예요. 이게 과점이다. 흔히 우리가 이것은 독점과 과점을 모아가지고 독과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독과점. 독과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 독점, 과점의 기업이 등장은 뭐 때문입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독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독점 예를 들어보는데 자 시멘트를 생산 회사가 국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시멘트가 하루에 사회적으로 100만 포가 필요하더라. 그럼 이때 시멘트 생산사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이 회사가 하루에 어때? 100만 포를 생산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100만 포를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50만 포 이렇게 생산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나밖에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적게 생산하면 살려도 돼. 시멘트 부조가 아우성이겠지요. 그럼 시멘트 가격은 뛰겠지요. 그래서 어때? 초과이윤을 얻으려는 목적이다. 이처럼 독과점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회적 변화보다 적게 생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때? 과소 생산에 문제가 나타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결국 시장 실패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부동산도요. 개별성이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개별성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르다는 거죠.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공급의 독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초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정보의 대칭성 이 부분부터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보가 대칭적이라는 이야기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정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정보가 대칭적이다 이야기는 완전 경쟁 시장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즉 불완전하니까 정보는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이다 할 수 있겠죠. 정보는 비대칭적이다라는 결국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시장 참여 간에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에 정보 차이에서 초과이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면에서 거래세를 물랑케 할 수가 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시장 실패초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이도 시장 실패초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는데 뭐 때문입니까? 결국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자 규모의 경제라는 현상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규모의 경제는 뭘 할 것인가? 바로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처럼 생산을 즉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 때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우리가 시멘트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시멘트를 어떤 한 포 생산을 합니다. 한 포 생산할 때 이처럼 포당 원가를 따지는 겁니다. 한 포당 원가를 따져보자는 얘기. 그래서 한 포당 원가가 시멘트 한 포를 생산하면 원가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에요. 20만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때 시멘트를 10포 생산을 해냅니다. 그럼 이때 포당 원가는 한 포당 원가는 어떻습니까? 한 포당 원가는 그래서 15만 원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시멘트를 100포를 생산하면 한 포당 원가는 어떻습니까? 12만 원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1000포를 생산해내면 어때? 한 포당 원가는 10만 원. 10,000포를 생산해내면 한 포당 원가 대 9만 원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생산 즉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예, 평균 비용은 어때? 줄어든다.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부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 규모의 경제에서는 생산, 즉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멘트 산업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나와 똑같은 시멘트를 생산한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 들어오는 걸 방해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가 흔히 진입 장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처럼 진입 장벽이 있다는 자체가 어때? 시장 실패초래는 원인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보세요. 이처럼 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온 걸 방해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하실까? 원가를 어때? 높여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될까? 떨어뜨려야 돼. 원가를 뚝 떨어뜨리는 얘기야. 원가를 뚝 떨어뜨리면 다른 기업들은 이 원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원가를 이처럼 뚝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때? 몽땅 생산해버려야겠죠. 왜? 생산할수록 원가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이때 어떤 이제 사회적 변화보다 몽땅 생산이다. 과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참 과대 생산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이처럼 몽땅 생산한다. 그래서 원가로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어때?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이때는 어때? 독과점이 돼버린다. 그럼 어때? 아주 이제는 적게 생산해서 초과율도 얻으려 한다.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 있다 생각하시고 여튼 규모의 경제란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어때? 진입 장벽 유도할 수 있겠죠. 몽땅 생산한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기 때문에 이도 어때?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외부 효과 문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흔히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쉽게 표현하면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성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요.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성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외부 효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인데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주거 쓰이는 이 토지 근처에 생태원이 조성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요.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흔히 이 외부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 경제, 즉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거 쓰이는 이 토지 근처에 쓰레기 수확장이 들어섭니다. 그럼 이때는 어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요. 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라 해서 외부 불경제다. 즉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외부 효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 이때 외부 경제 이처럼 외부 경제를 야기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에 문제가 나타나고 다음 외부 불경제입니다. 외부 불경제를 야기신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평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는 이야기야. 과대 생산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과소 생산 이 자체는 어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 초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결론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더욱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더욱더 세부적으로 어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공공재의 문제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공공재는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방, 치안 이와 같은 모두가 어때? 공공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등대 모두가 어때?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산림이나 명성지 이처럼 자연 보존이 잘 된 토지도 어때? 공공재 성격을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산림
산림, 명성지, 자연 보존이 잘 된 이와 같은 토지도 어때?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 여러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 여러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이나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소비에서 비배제성이죠. 비경합성이다. B자를 조심하시고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 측면이에요. 생산이 아니에요. 공공재는 생산이 아니라 어떤 측면? 소비 측면에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용어 정리합시다.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은 자 보세요.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 뜻은 어때?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럼 우리 이제 공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원. 자, 이로써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지금 우리 학교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때? 여러분들 위해서 성의성의껏 이렇게 목 터져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 제 설명 들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 어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졸고 있다는 뜻이에요? 졸고 있다는 거죠. 졸고 있는 분에게 어때? 제가 당신은 제 강의 시간에 졸았으니까 절대 공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공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가죠. 왜? 공원은 이처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걸 우리가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소비의 비경합성이 있어요. 소비의 비경합성은 공공재는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경합되지 않는다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소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치 않는다.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은 소비의 비경합성은 어때? 공동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자, 보세요. 내가 공원 이용한다 해서 다른 사람 공원 이용을 방해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공원을 이용해도 다른 사람도 공원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공동소비가 가능하다. 이 같은 걸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공공재는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자, 소비 측면에서 어때? 비배제성이다. 또 소비 측면에서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다. B자 조심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채월 우리가 말합니까? 공공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공재다는 거죠. 공공재는 이처럼 소비의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 배제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버스비도 안 내고 버스 타려한다. 이 같은 상황을 바로 뭡니까? 우리가 무임승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임승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무임차 현상이 나타나면 이럴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결국 시한시별 초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아시겠죠? 또 공공재는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참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어때? 적게 생산이 된다냐? 왜? 내가 직접 생산하자도 나는 어때?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공공재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 필요마다 적게 생산된다. 과소 생산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과소 생산 이 자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시장시별 초래는 원인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때 두 번이나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공공재를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충분한 양만큼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자, 이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기는 어때?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래서 시장시별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기하세요.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려면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되어서 시장 시편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이걸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가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을 어때?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장 실패 초래는 원인이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5가지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불안전성 들어볼 수 있겠죠. 다음은 정부의 비대칭성이다. 다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다음은 외부 효과의 문제다. 그리고 공공재 문제 등을 들어볼 수 있다. 이 5가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7페이지 봅시다. 자, 217페이지 하단에 양보 3번. 자,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즉, 시장이 스스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공평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 현상 이 자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도 시장의 불안전성 등등의 이유로 인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므로 시장 실패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218페이지에요. 시장 실패의 원인들이 소개되고 있죠. 편과 1번 불안전 경제로 한 독과점이다. 우리 여기서 설명드렸죠.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공급자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즉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공급 독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저해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다음 편과를 2번 봅시다. 정부의 비대칭성 여기서 설명 내용이에요. 정부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 사이에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럼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으로써 거래소가 물러날 수 있죠. 초과이익 발생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정부의 비대칭성 이도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B자 조심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219페이지에요. 편거로 3번입니다. 3번. 자, 규모의 경제란 생산을 늘리면 늘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는 거죠.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결국 진입 장벽을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도 시장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4번입니다. 4번은 외부 효과 관련된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분도 이미 저희들이 토지의 특성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 외부 효과는 어떤 성 때문에 나타날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느냐 해서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겠죠. 뭡니까? 부동성. 또한 이 토지는 또 다른 토지와 인접되어 있다. 그래서 인접된 토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요. 뭡니까? 인접성. 그래서 외부 효과는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교재 봅시다. 첫 번째를 부동성, 인접성으로 인한 외부 효과 발생은 부동성, 인접성으로 인한 이 외부 효과 발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는 과소 생산이다. 자, 보세요. 외부 경제는 생산 측면에서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외부 불경제는 과대 생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편과로 5번입니다. 공공재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공공재란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 치안, 도로, 가로등, 등대, 공원, 상하수도 모두가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산림의 영성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 등이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있던 건 잘 기억하셨죠. 산림이나 명성지 등 자연 보존이 잘 된 이런 토지도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봅시다. 자,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선 특성이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야. 자, 공공재는 소비의 여러 특성이 있다고 했죠. 그중 우리 두 가지 하겠어요. 하나는 소비의 비배대성이다. 또 하나는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이 같은 특성을 해서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용어 정리합시다. 자, 이제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치 않나.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됐다. 이처럼 공공재는 공동 소비가 가능하므로 서로 소비하기 위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특성을 우리가 때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였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도 소비했을 때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이처럼 소비의 비배제성과 소비의 비경합성 특성을 지닌 재활 어때? 공공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소비의 비배제성하여 개인들은 공공생산에 따른 비용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이용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현상은 뭡니까? 마치 버스 타려 한다. 무임승차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하여 참 소비에서 배제시켰다. 소비의 비배제성 이로 인하여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 실패를 줄였다는 이야기죠. 동그라미 5번. 공공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 생산되죠. 참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소 생산된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공공재의 최저 공급이 시장 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적에 맡기면 사유로 적혀서는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지요. 따라서 이제 공공재의 최저 공급은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겠죠.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평가로 6번 소득 및 불균형 등등등 여러 가지 시장 실패는 원인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설명드린 5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는 원인 여러 있죠. 대표적으로 시장의 불안전성 이로 인한 독과점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정부의 비대칭성, B자 조심하자 그랬죠. 다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 외부 효과의 문제, 공공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챕터 이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챕터 여기서는 여러분들 시장 개입의 필요성 먼저 정리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실패를 초래한 원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시장 실패를 초래한 대표적인 원인 중의 외부 효과 이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